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주도인 세비야. 로마 시대부터 번창하기 시작한 이 도시는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15세기 말에는 스페인 대항해의 출발지이자 신대륙 무역기지로 전성기를 맞았던 곳이죠. 그 대항해 시대의 상징적인 곳이 바로 세비야 대성당입니다. 세계 3대 성당 중 하나인 이곳은 도시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규모로 지어진 것인데요. 이곳에 세비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그랬듯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는 스페인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세비야 대성당은 대항해 시대 콜럼부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인 콜럼부스. 어릴 적부터 먼 바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그는 20대에 포르투갈로 건너와 본격적으로 자신의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지중해 여러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항해술은 물론 지도 제작 등을 익혔고 틈틈이 라틴어와 스페인어도 배웠습니다. 또한 정통한 학자들과 논쟁하기 위해 꾸준히 책을 읽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이곳이 바로 콜럼부스의 비밀 서고 같은 곳입니다. 그가 평생 모았던 책들, 공부하고 연구했던 책들. 지금 이분이 에르난도라고 해서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이 이 책들을 물려받아서 보관을 하다가 본인이 거기에 덧붙인 것을 더해서 이곳 세비야 대성당에 기증을 한 겁니다. 이 수많은 책을 통해 콜럼부스는 대서양 서쪽 그 미지의 바다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탐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간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지구가 둥글고 인도를 발견하겠다고 하는 그의 꿈이, 그의 야망이 이곳에 다 담겨있는 거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콜럼부스는 평생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독서를 통해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그 거대한 대서양 횡단이라고 하는 위협을 이뤄낸 거죠. 평생 이렇게 노력을 한 사람. 콜럼부스의 책들을 보면 열심히 읽고 메모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언급한 황금의 나라 지팡구를 동경했고 그 존재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으면서 본인이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마르코 폴로의 책을 읽으면서 아마 동방에 대한 꿈과 야망을 키웠겠죠? 꾸준한 공부와 수많은 경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구한 결과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콜럼부스. 하지만 1484년 포르투갈 국왕에게 요청한 항해 후원이 거부당하자 그는 스페인으로 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려 볼까요? 역사적인 문입니다. 구원받는 것에 실패해 항해도 못하게 되고 그 사이 아내와도 사별하게 된 콜럼부스는 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오죠. 다시. 지금 이곳이 라비다 수도원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아들 디에고의 손을 잡고 지금 방금 제가 문을 두드린 저 문을 통해서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벽화에 그때의 장면이 그려져 있네요. 절망에 빠진 콜럼버스는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사벨 여왕의 고해 신부였던 라비다 수도원의 원장이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이죠. 콜럼버스의 항해 계획을 들은 원장은 그가 이사벨 여왕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생의 꿈을 포르투갈에서 거절당하고 이곳으로
왔을 때.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성당이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특히 이곳 본당 같은 데도 사람을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안식처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콜럼부스는 이곳 수도원에 머물면서 수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해 계획을 다듬고 이사벨 여왕을 설득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후원자를 찾기 위한 8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됩니다. 콜럼부스의 스토리는 이 방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이곳에 있는 신부님들과 수사님들을 상대로 자기의 계획과 이론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사벨 여왕은 콜럼부스의 계획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그라나다 왕국을 상대로 마지막 레콘키스타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콜럼부스는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야망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레콘키스타가 끝나고 여왕의 후원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성대한 환영을 받으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디에고 손에 들려있던 작은 새가 드디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 거죠. 그러나 성공할지 실패할지 살아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의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입니다. 참 이런 탐험가들, 뱃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불확실한 세계를 향해 떠날 때 콜럼부스와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콜럼부스 그 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그의 위대한 업적에는 수많은 조력자가 있었죠. 지금 이 수도원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 할까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 재단 앞에 있는데 평소에는 항상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하나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마르틴 알론소 핀손. 팔로스가 고향인 그는 당대 최고의 선원으로 동생과 함께 콜럼버스의 첫 번째 신세계 항해를 도왔던 인물이죠. 역사란 게 참 비정하죠. 우리는 콜럼버스 한 사람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역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절대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을 후원했던 왕들,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했던 이곳의 수도사들,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항해를 떠났던 이 핀손 형제들과 그리고 수십 명의 선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같이 역사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코 이런 역사를 만들 수가 없죠.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대륙을 발견하며 영웅이 됐던 콜럼버스. 하지만 4번의 항해 동안 황금을 찾지 못했던 그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이사벨 여왕마저 죽자 곧 몰락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던 그 팔로스항 입구에 저렇게 거대한 조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발견자들의 믿음에 대한 기념비. 미국 시민들이 스페인 시민들에게 선물한 거죠. 발견자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무엇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도전에 대한 믿음,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죠. 콜럼부스의 명성은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닻을 올렸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라고. 그 믿음과 의지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부터 이로 인한 유럽 대륙의 변화를 알아볼 건데요. 1492년 10월 12일 오늘날의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는 곳에 어느 섬에 거대 선박 3척이 도착했습니다. 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원주민들은 낯선 배가 도착한 것을 보고 해안가로 몰려들었습니다. 2달이 넘는 항해 기간 동안 애가타게 육지를 원하던 선원들은 드디어 목적지에 닿았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그들 앞에 거의 알몸의 원주민들이 몰려드니 긴장하며 경계를 했지만 이내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대접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으며 휴식을 취한 선원들은 얼마 후 알몸의 원주민들의 보물을 빼앗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게 됩니다. 1492년 10월 10일 이날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날입니다. 여기서 신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데 엄밀히 말해 이 대륙은 신대륙이 아닙니다. 발견자의 입장에서 유럽의 역사관에서 신대륙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독자적인 문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밟은 유럽인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의 라이프 에릭슨이 서기 1000년경에 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죠. 콜럼버스의 발견은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소통하게 됨으로써 상상 이상으로 물질적 이득을 얻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공을 인정해 미국에서는 10월 12일을 콜럼버스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영토나 사물에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는데 아메리카에는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지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다소 엉뚱한데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곳이 신대륙이 아니라 인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섬 일대를 서인도 제도로 명명했고 그곳은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도인이라 여기고 그들을 인디오라고 불렀죠. 훗날 인디오라는 말은 진짜 인도인들과 구분하기 위해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콜럼버스의 착각은 그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곳이 인도라고 믿었던 것이죠. 콜럼버스의 대륙 발견 이후
이탈리아의 아메리고 베스푸치도 아메리카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는 콜럼버스의 2차 항해에 동참한 것을 시작으로 1499년부터 1502년까지 남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을 구석구석 탐험했죠. 그는 시간적으로는 콜럼버스보다 늦게 아메리카를 탐험했지만 그곳이 인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대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기에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신대륙을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생각한 지도 제작자 발트 죄밀러가 1507년에 세계 지도를 제작할 때 아메리고의 이름을 적어 놓았고, 이때부터 이 대륙이 아메리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당시에 15세기 유럽 사회는 큰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 교황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추락했고, 흑사병이 대륙을 휩쓸고 지나간 탓에 봉건 영주들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반면에 국왕의 권력은 막강해졌습니다. 중앙집권적 통치 형태가 갖춰지면서 근대적인 영토 국가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럴수록 유럽 각국에서는 영토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중 각 국가들은 자국의 승리를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위해 경제적 기반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또한 농업이 전문화되면서 상업적인 형태의 농업이 발달하고 도시를 기반으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초기 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본가들이 세력을 확장했고 부에 대한 욕구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죠. 그러나 이 시기 유럽인들에게 공포를 안겼던 막강한 국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 동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지중해가 사실상 장악당하자 동방과의 교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유럽은 오랜 시간 실크로드와 지중해를 통해 동방과 무역을 하고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무역로가 막힌 유럽은 거대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 당시 동방의 진귀한 물건들과 향신료에 푹 빠져있던 유럽인들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인들이 주목했던 책이 바로 마르코 폴로의 세계의 기술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코 폴로가 동방 무역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중국 원나라로 갔다가 17년 동안 중국을 여행하며 쓴 기행문입니다. 이 책에는 신비로운 동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이들은 동방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오스만을 피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가를 설득해 그들의 원조를 받아 항해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1492년 8월 2일 드디어 인도를 향한 역사적인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120명의 선원을 태우고 스페인의 팔로스항을 출발합니다. 그는 그 내용을 항해 일지에 기록했는데, 항해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원을 격려하고 다독였지만 항해 일지에 미지의 지역으로 향하는 장기간의 여행이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나의 설명은 그들의 근심을 부분적으로밖에 해소시켜주지 못한다 라고 기술했죠. 콜럼버스는 10월 12일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현재의 바하마 제도인 산살바도르 섬에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당연히 인도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사방에서 원주민들이 튀어나왔고 불을 내뿜는 총을 보자 그들은 곧바로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이방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라고 생각했죠. 콜럼버스 일행은 원주민보다 더 환호합니다. 원주민들이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기 때문이죠. 콜럼버스는 원주민들을 약탈하고 온갖 금은보와 유물을 빼앗아 1493년 3월에 스페인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금과 노예로 데려온 원주민들을 마치 전시회처럼 사람들 앞에 선보입니다. 구경꾼들은 저마다 탄성을 부르며 콜럼버스를 개선장구처럼 환대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대륙으로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죠. 이에 너도나도 콜럼버스의 2차 항해에 동참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차 항해는 무려 17척의 선박에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들이 도착해보니 식민지화를 위해 그곳에 남겨두었던 선원들이 모두 죽고 없었습니다.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자신의 후원자 이사벨라 여왕의 이름을 딴 이사벨라시를 건설하고 원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콜럼버스는 애당초 원주민들을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예 혹은 이미 지배하에 있는 물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원주민들을 잡아 고문하고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만행으로 원주민들의 마을은 연달아 비극이 일어났죠. 이런 악행까지 했지만 콜럼버스가 얻은 금은보화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게다가 약속한 향신료는 전혀 구하지 못했죠. 돌아온 콜럼버스에게 싸늘한 시선과 비난이 몰아쳤고, 그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몇 번의 항해를 더 거치며 중앙 아메리카 파나마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귀족들과의 불화 때문에 별다른 진척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사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새로운 항로의 발견으로 동방과 직접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값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또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던 무역 도시들이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담배와 감자, 옥수수, 토마토, 고무, 땅콩, 카카오처럼 중요한 작물들이 들어오는가 하면 유럽의 식량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수많은 유럽인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며 아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들에게 신대륙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은 북아메리카로 집중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1700년대 초반에는 이미 30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이유로 건너온 이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영국의 청교도들의 만행은 정말 악랄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낯선 땅에 정착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바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신대륙의 땅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오히려 도왔죠. 그러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원주민들을 사탄의 아들로 규정하고, 원주민은 화합해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교화하고 가르쳐야 할 미개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개한 나라에 숭고한 종교 정신을 전파하고 이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폭력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라 믿었죠. 이들을 칼과 총으로 그들의 땅에 빼앗고 원주민들의 문명을 해치면서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명은 폭력 앞에 서서히 무너져갔죠.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인들이 모습을 드러낸 400년 사이에 이들에게 죽어갔거나 이들이 간접적 원인이 되어 죽은 원주민의 수는 무려 3천만 명이 넘습니다. 1830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인디언 보호 구역을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살 것을 명령하기도 했죠. 또 현재까지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각종 인종차별과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2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부 남미 국가에서 지키고 있는 콜럼버스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중남미인들에게는 치욕적인 일이다. 우리는 이날을 원주민 저항의 날로 기억해야 한다. 신대륙의 발견이나 새로운 역사의 시작 등으로 미화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겪었던 가슴 아픈 고통과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 얘기는요, 많이들 이렇게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콜럼버스에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는 이렇게 한 줄로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그쵸? 딱 한 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겨울이 길어요. 위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왜 더 북쪽으로 가면 흑야가 나타나는 거고, 여름이 되면 백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기나긴 겨울 우리 먹이를 김장 11월에 춥기 전에 하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요, 10월이 되면 전쟁을 약속이나 한 듯이 멈추고요, 사냥을 하거나 도축을 해서 겨울에 육식을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이라도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죠. 냉동고도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금밖에 없었어요. 작은 황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소금. 소금을 뿌려갖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살랑살랑 널어놔요. 그러면 바람이 통하면서 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 위에서 소금이 침투해갖고 지방기가 빠지죠. 빠지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뭐가 돼요? 지금으로 치면은 절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염장?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잘라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탈리아 가면은 프루슈토라고 하고요. 스페인 가면 먹는 거 있죠. 질긴 거. 하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옛날 로마 제국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뭐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월이 되면 도축을 해서 그거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해놔야지. 그런데 이게 아무리 소금에다 염장을 했다 그래도 해가 바뀌죠. 우리 미국에서 먹는 LA갈비는 맛있어. 근데 배로 한 두세 달 온 한국에서 먹는 LA갈비는 어때요? 누린내 뭐 그런 고기 잡내가 나죠.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염장을 했고 기름기를 뺐다 해도 그 다음에 먹으려면 냄새가 나요. 근데 또 그 다음에 3월이 전쟁이 지금 마르스신이 움직이는 계절에 대해서 마르스신의 이름 따서 마취가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향신료를 뿌려야 돼요. 향신료를 뿌려야 되는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서아시아잖아요. 서아시아에 간 유럽의 귀족들이요. 유럽의 귀족 황제들이 왜 전쟁에 다 참가를 했냐면요. 전쟁이 기부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참가를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쟁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고 영토가 생겨요. 그러면 많이 돈을 기부한 사람 순서대로 이거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도박이에요, 도박. 지금 도박도 왜 돈을 미리 걸고 배팅을 하고 이게 대박 맞을지 올인당할지는 나중에 아는 것처럼 옛날의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의 도박과 같았어요.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이 귀족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를 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요. 그렇게 서아시아에 가서 고기 먹을 때 후추 맛을 본 유럽의 왕 귀족들이 유럽으로 왔는데 후추를 찾다 보니 후추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에 후추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인도인데 보세요. 유럽에서 인도로 가려면 배를 띄워갖고 그 흑해 크림반도의 테오도시아 성에서 인도에서 육로로 와갖고 이걸 가져오는 게 가장 최단거리예요. 근데 1454년 월시 동로마시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돼서 배가 못 가. 배를 절대 통행세를 내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방법은 뭐예요? 유럽에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나와야 되죠. 대서양 나오는 게 어디예요? 지브롤터잖아요. 지브롤터 협을 나와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누가 나올까요? 적도가 나오죠. 뜨거운 적도를 지나요. 지나갖고 저 남대서양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돌아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 이제. 적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인도양으로 가서 인도의 고아르란 항구에 가서 배를 대야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 실을 수 있는 만한 후추를 잔뜩 실어야 돼요. 근데 갈 때 뜨거운 적도 2번이죠. 올 때 또 2번을 했는데 갈 때는 산지엔 해적들이 그냥 둬요, 가게. 그냥 두지. 왜? 빈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은 배가 갔다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해요?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책,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 내가 말 안 할게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그 루트예요. 그 루트. 그러니까 갈고 오는 게, 그리고 일단 그렇지 않다 그래도 옛날에 돛은요. 지금의 돛은 배가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배의 돛이에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배의 돛은 뭐예요? 바람이 부는 데로만 가는 발달하지 않은 돛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 들어가면 어때요?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다 그냥 타 죽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적도로 지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원양어선 뭐 1년, 2년 타는 거죠. 옛날에 항해를 한다는 건 목숨 내놓고 항해를 하는 거였지 살아서 돌아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콜럼버스가 이탈리아에 제노아라고 있어요. 피사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노바라고 있어요. 제노바. 스위스의 제네바 말고.
거기 제노바 근처에서 얼마 전에 우리 성수대교처럼 이거 다리 무너졌는데 고가 거기가 그 제노바라고. 근데 이탈리아는 제노아라 그래. 제노아. 근데 스위스의 제네바하고 스펠링 한자 정도 틀려요. 어쨌든 거기가 그 이탈리아가 우리처럼 삼면이 바다인데 거기가 항구 도시인데 석유 이런 그 다른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들은 다 뭐냐 크루즈가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는 이탈리아의 그런 물자들을 수출입하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뭐 석유를 비롯해서 뭐 이런 거 그런 도시거든요. 어쨌든 그 제노아 지중해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제노아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고 살았어요. 살다가 보면 유럽 사람은 이혼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맞지 않았나 봐서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포르투갈의 여자였어요. 포르투갈 여자를 만나서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보아예요. 리스본이라고 알려진 리스보아거든요. 일로 와요. 와갖고 제2의 인생을 살아요. 그때 당시에는 천동설이죠. 지구가 네모나죠. 저 수평선 끝에 걸린 배가 그냥 굴러 떨어져야 돼.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는 땅 가운데 바다잖아요. 지중해가. 땅지 가운데 중 바다이죠. 그래서 땅 가운데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게 지중해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의 끝에 걸린 배는 땅 가운데 바다라고 쳐요. 근데 이건 더 넓은 바다야. 대서양이야. 근데도 저 끝에 걸린 배가 그냥 굴러 떨어져 왔다 갔다 하는 거여서 내가 한번 저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기 갔다 굴러 떨어지면서 나도 못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선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원들이 가서 죽을 경우에 가족들이 먹고 살 그 뭔가 경제적 뒷받침, 그러니까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저 수평선 끝을 한번 가보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나를 후원해 주겠어요. 그래서 1453년 5월 29일 동남아에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소금 스파이스 루트가 막혀서 유럽에 들어와 있는 소금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그전에는 한 대박 갈아갖고 이렇게 팔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팔아요? 한 알, 두 알. 결혼 지참금으로 소금 몇 알, 집세 모든 거 다 소금, 그 후추 몇 알, 이런 식으로 100배까지 치솟아요. 그런데 소아시아에 가본 유럽의 귀족들은 후추 없이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 후추를 고기에 뿌려 먹은 사람 후추 없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후추 가격이 너무 비싼데 내가 한번 후추를 그렇게 뜨거운 적도를 갈 때 2번, 올 때 2번 이렇게 안 가고 내가 여기 살면서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살다 보니 지구가 둥근 것 같다. 이 중부대서양만 타고 가면은 인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하지도 않은 가설, 이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전 왕실들에 배포를 했어요. 내가 얼마 뒤에 스페인에 가니까 포르투갈보다는 옆에 있는 스페인이 더 컸고, 그래서 스페인에 가시면 살라만카라고 하는 대학의 도시가 있어요. 이 대학의 도시로 오세요. 대학교로 오세요. 내가 이런 프리제트에서 자료를 준비했으니 내 얘기를 듣고 내가 믿을만 하면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후추를 가서 잔뜩 구해다가 싸게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발표할 테니 오세요 라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유럽의 종교가 캐톨릭이죠. 신의 은총, 신의 축복, 캐톨릭을 전파하겠다라는 뜻 하나, 후추를 구해오겠다. 왜냐면 후추만 한다 그러면 너무 장사꾼 같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하나를 모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왜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사람들을 하나를 아우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1차 들어보니까 확실하지도 않아. 그런데 둥글다도 아니고 둥글 것이다. 그런데 누가 확실하다 해도 배를 타고 가는데 그거를 살아서 돌아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거 확실하지도 않은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누가 후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료 던지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어떻게 내가 접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직접 발로 찾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왕실에서도 아리언 만나주지 않아요. 근데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왕님이요, 젊은이를 불러요. 후원자를 찾아다닌다는 걸 알고 불러요. 불러갖고 네 뜻을 말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벨 여왕님도요, 긴가민가지. 긴가민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페인에서 갖고 있는 무적함대 아르마다라고, 우리 왜 그 스페인이랑 월드컵 할 때도 뭐 스페인에 뭐 아르마다 무적함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스페인이 갖고 무적함대 아르마다가 많았었는데 이사벨 여왕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세척을 내주겠다. 그리고 선원들이 필요하죠. 선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중범죄자, 사형수, 무기수, 감옥에서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항해를 하고 1차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거 다 감해주는 거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도박이죠. 근데 어차피 감옥에서 죽으면 이거 가는 게 낫죠. 찬바람도 공기도 쏘이고 하지. 그래서 그 중범죄자, 경범죄자 뭐 이래갖고요. 뭐 무기수, 사형수 뭐 이래갖고요. 약 한 120명 정도를 모아갖고요. 줘요. 그게 바로 1492예요. 1492년.
1492년 출항을 했어요. 출항을 했는데 정말 콜럼버스의 뜻대로 중부대서양을 타고 가요. 중부대서양을 타고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땅이 나왔어요. 땅이 나왔으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배를 정박해야지. 그래서 정박을 하고 선원들 120명 선원 중에서 다 이제 흩어져서 그 후추나무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줬는데요. 다 그냥 와서 후추가 없대. 없는데 보니까 거기 지금의 거기가 어디냐면 혹시 IT라고 들어보셨어요? 진흙과자 만들어 먹고 얼마 전에 IT에서 지진 나고 이랬던 IT라고 있어요. 그 IT 거기가 바로 지금도 우리가 서인도제다라고 하죠. 서인도제다라고 하는데 인도의 서쪽이다 라는 말을 콜럼버스가 했기 때문에 서인도제다라고 하는 거. 거기 인디언이, 미국 사람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지금 물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인디언이 뭐예요? 인도의 서쪽에 사는 사람들?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바로 콜럼버스가 한 말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모였어요. 모여갖고 보니까 후추는 없는데 그 원주민들 손에 목에 이런 금부치가 있더라. 목걸이, 팔찌 이런 금부치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은 더 구하라고 내려놓고 그 120명 중에서 90명을 데리고요. 1차 경과 보고를 여왕님께 해야죠. 결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땅도 발견해서 다시 가요. 갔는데 보니까 여왕이 보니까 90명이랑 이게 눈빛이 살아있어.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확 가죠. 그래서 1차 경과에 이런 신대륙도 발견했고 인도의 서쪽도 발견했고 서쪽이니까 계속 가면은 중부 인도도 나올 것이고 동인도도 나올 것이고 해서 어떻게 가서 후추를 우리가 싹 쓸어 오겠다. 뻥을 쳤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왕님이 믿음이 가. 그리고 90명의 눈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2차 항해를 허락해 줬어요. 2차 항해는 믿음이 확 가서 어떻게 이제는 무적함대 아름마다 17척을 내줘요. 그리고 경범제자, 태역, 군인 모을 수 있는 선원들을 다 모아갖고 태워서 출항을 했어요. 그 루트 그대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대로 자기네가 처음 1차 항해 때 배 댔던 곳이 나왔어요. 나와서 30명 내려놨죠. 30명 찾았어요. 찾았는데 없어. 30명이 어디 갈게요? 거기에서 후추, 그 다음에 이 원주민들에 있는 금, 이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거를 막 강제를 탈취하는, 뺏는 과정에서 어디서 이런 서양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와서 마구마구 이러니까 마구 약탈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30명밖에 안 돼.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인 부족이 나타나서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항상 밀정이 있고요. 누구나 배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이 잘 보이려고 콜럼버스의 일당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알은 콜럼버스가 눈이 뒤집혔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서부터 이제 사륙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후추를 가져와라. 후추 아니면 손목, 목에 있는 금부치를 내놔야 돼. 살기 위해서.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은 금부치를 갖고 2차 경과 보고를 나에게 허락해준 여왕님에게 가야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또 후추는 없지만 금부치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여왕님 입장에서 손해날 게 없죠. 그래서 또 믿음이 확 가. 그래갖고 가져온 거를 여왕님 받고 3차 항해를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여왕님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차 항해를 허락받은데 이게 1498년이에요. 근데 1498년에 콜럼버스는 자기의 루트 그대로 가요. 중부 대서양으로. 갔는데 1차, 2차 때에 배 댔던 거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3차 때는요, 사냥용 개 마스타프라고 있어요. 이거를 잔뜩 싣고 갔어요. 가갖고 원주민들에게 다 풀었어요. 후추, 금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사냥개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1498년도에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코 다가마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알았어요. 바스코 다가마라고 있어요. 바스코 다가마가 어떤 루트를 그 옛날 루트로 가요. 적도를 지나서 인도양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돌아서 다시 인도양으로 올라가고요. 적도를 지나서 인도의 고아르란 항구에 갔어요. 운이 정말 좋았죠. 그래서 가갖고요. 후추를 잔뜩 실어요. 잔뜩 싣고 운이 정말 좋았어요. 바람도 잘 불어줬고 해적들도 잘 물리치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희망봉 돌아갔고요. 적도 지나서 자기가 처음에 출항했던 그 대서양 지금도 가면은 그 바스코 다가마가 출항해서 다시 돌아온 자리 그 기념비가 있어요. 포르투갈에서 리스보아 그 항구에 가면은 떼주강에 있거든요. 지금도 그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로 왔어요. 왔다는 얘기가 전 유럽에 난리가 났지, 이제. 후추 실은 배가 잔뜩 실은 배가 유럽에 도착했다. 이제 우리는 후추는 동국정릇이 사먹었을 때 유럽의 귀족들이 다 돈 싸지마자 후추 사러 왔어요. 어쨌든 1498년이 그런 해고, 그런데 콜럼버스는 자기 3차 루트, 자기 그 항해 그대로 갔잖아요. 갔는데 마스타프란 사냥용 개 다 싣고 갔는데
이미 금은 다 모아다가 2차 항해 경험물로 여왕님께 바쳤죠. 후추의 원산지 나무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냥용 개 밥이 되려고 그냥 다 버티서 뭐 어째서 쥐도 코너를 보고 뭐라 해도 없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머리를 썼어요. 배에다가 물건을 다 내리고 원주민들을 다 실었어요. 다 실었어요. 최대한 다 실었어요. 실어갖고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왔어요. 스페인으로 왔어요. 왜 왔냐면 나에게 3차 항해를 허락해준 여왕님에게 뭔가를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목을 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 데려다가 노예를 팔아서 그 돈 갖다 주려고. 근데 여왕님은 이미 500년 전에요. 인도주의, 그 노예제를 반대하는 인도주의자였어요. 여왕님이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노예제를 찬성하는 나라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갖다 다 팔아갖고 그 경과물을 여왕님에게 갖다 바쳤는데 여왕님은 손해날 건 없죠. 어쨌든 그래서 4차 항해를 또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허락해줬어요. 4차 항해 그대로 또 갔어요. 갔는데 이제는 원주민도 다 잡아갔죠. 금부치는 2차 때 다 가져갔죠. 후추 나무는 원산지가 아니라 없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후추나 금부치를 내놓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만 14세 이상의 남녀는 자기 손목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콜럼버스 일행이 1492년부터 4차례에 왔다 가기 전 그때 당시 IT 인구가 30만이었대요. 30만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3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30만이었는데 콜럼버스에 4번 왔다 간 이후로 손목이 멀쩡할 건 어린아이건 500명도 남지 않았대요. Legendary explorer Christopher Columbus was born in 1451 in a sea town in Italy and began sailing as a teenager. He became probably one of the best dead reckoning, that's where you use a compass, one of the best dead reckoning sailors that ever walked the planet. Inspired by a letter from Paolo del Pozzo Toscanelli, Columbus believed that sailing west would be a faster way to get to India. After his idea was rejected in Portugal, Columbus went to Spain's King Ferdinand and Queen Isabella. They were intrigued with the idea and eventually gave Columbus the financing for the voyage. The Queen said, well, what do we got to lose? Maybe he's right. And maybe that's why she did it. If he finds something, all good. If he sails off into the sunset and we never see him again, so what have we lost? In August of 1492, Columbus set sail with the Nina, the Pinta, and the Santa Maria. After 2 months, Columbus and his crew arrived in the present-day Bahamas, convinced this was India. They were greeted by the native population, and Columbus couldn't help but notice the gold they were wearing. He had to prove that there was wealth there to justify himself to Ferdinand and Isabella. He had to bring back gold, he had to bring back spices. After establishing a settlement on what is now Haiti and the Dominican Republic, then called Hispaniola, Columbus set sail for Spain.